여기 한국인들의 줄을 서는 모습을 보고 기겁을 하는 독일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런 식으로 줄을 서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밖에 없을 거라면서 학을 떼고 마는데요. 한국인들의 준법 정신과 질서의식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은 세계적인 언론사들에서도 대서특필하며 극찬을 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그녀가 한국에서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멜템이라고 합니다. 저는 독일의 한 식품회사에 재직 중이고 아시아 마케팅 담당이었던 저는 최근에 한국과 중국 중에 한 국가를 선택해서 파견 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 가는 파견에 약간의 긴장감도 들었으나 이번 파견은 제 커리어에 있어서 큰 경쟁력이 될 거라는 생각에 기대감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는 평소에도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기에 이건 생각을 할 것도 없이 한국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내의 중국인 직원들은 그런 저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더군요. 독일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직원들은 하나같이 중국은 옛날과는 완전히 다른 국가로 발전했다며 경제력이나 기술력, 그리고 시민의식 수준마저 서유럽 선진국들과 비견될 정도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은 현재 찢어지게 가난해졌고 중국이 대의적인 정책을 통해 한국 같은 가난한 국가에 지급하는 지원금에만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으며, 한국 여자들은 가난한 상황 탓에 중국으로 건너와서 중국 남자들과 결혼을 한 뒤 기꺼이 중국인이 되고 있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는데요. 한두 명도 아니고 중국인 직원들 수십 명이 이러한 상상도 못했던 주장을 반복하니 저는 이들의 주장에 점점 말려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중국인 직원들은 분명 말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독일에 남으려고 갖은 노력을 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한국의 열악한 상황에 겁을 먹게 된 제게 이러한 의심을 할 여유 따윈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을 선택하려고 했던 저는 중국을 선택하는 것으로 마음을 바꾸었고, 중국에서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 채 중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년이라는 다소 애매한 시간 동안 중국에 거주해야 했기에 자가용을 구매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런데 세계 최고의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보했다던 중국인 직원들의 주장과는 달리 중국 대중교통의 현실은 꽤나 충격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 버스의 일정과 시스템은 전혀 신뢰할 수가 없었거든요. 중국에서는 버스가 30분 이상 지연되는 건 너무도 당연하고, 그나마 온 버스조차 마치 세계 2차 대전에서나 썼을 법한 고물이라 중간중간 도로에서 서버리는 경우도 잦았거든요. 이렇듯 차량이 노후화로 인해 운행 중에 퍼져버리면 승객들은 하차를 한 뒤 매연을 들이마시면서 버스를 밀어야 하고, 저는 돈을 내고 버스를 미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현타를 느껴야만 했어요.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인들의 새치기 문제였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시민의식이 좋은 중국인들이라더니 제가 실제로 본 중국인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당연하다는 듯 새치기를 해댔거든요. 그리고 이렇듯 버스 도착이 지연되면 정류장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고, 중국인들은 먼저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죠. 연로한 할아버지를 바닥에 내팽개치며 자신이 먼저 버스에 탑승하는 경우도 있었고, 중국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새치기를 하다가 패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새치기에서 비롯된 패싸움으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너무 흔해서 이러한 사고는 뉴스에도 나오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을 정도였어요. 심지어 자신을 태우지 않으면 버스도 못 간다며 도로에 드러눕는 사람들도 있었기에 안 그래도 지연된 버스는 계속해서 지연되기만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열악한 중국 대중교통을 도저히 이용할 수가 없었고, 결국 월급의 대부분을 택시비에 할애해야 했죠. 그러나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새치기 문제는 그저 약과일 뿐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일단 중국에서는 조금이라도 유명한 식당이나 관광지는 도저히 갈 수가 없었는데요. 중국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새치기를 해댔기에 저 같은 외국인들은 밤새도록 줄을 기다려도 줄이 도저히 줄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중국인들을 유심히 관찰해본 결과 이들은 충격적인 꼼수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은 분명 사람들이 한 줄로 서 있는 장면을 보고도 새로운 가짜 줄을 실제 줄 옆에 만들므로써 차례를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끔 긴 줄을 설 때마다 화재 경보나 비상상황 경보 같은 긴급 상황을 알리는 확성기 소리가 퍼질 때가 있는데, 알고 보니 이러한 비상 상황도 전부 가짜로
중국인들이 긴 줄을 와해시키고 자신이 빠른 줄에 서기 위해 꼼수를 쓴 거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이없는 상황에 항의도 해봤으나 중국인들은 중국에서는 속은 놈이 잘못인 것이고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며 다른 사람의 자리를 차지하는 수싸움은 당연하게 여겨진다라는 기괴한 소리를 해대며 새치기는 곧 전략 싸움이고 이러한 두뇌 싸움이 매일같이 일어나니 중국인들의 머리가 좋은 거라고 주장하더군요. 저는 이렇듯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새치기를 일삼으면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가지지 않는 중국인들의 악독한 심보에 학을 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인들은 새치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앞사람과 과도하게 밀착하여 줄을 섰는데 중국인들은 통 씻지를 않는지 코를 마비시키는 시큼한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를 밀폐용기에 한 달은 묵혔을 때나 나는 묵직한 지옥의 냄새를 풍겼기에 저는 도저히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중국에서 줄을 서다가 뒷사람이 제게 밀착함으로써 그의 오단에서 살고 있던 벌레가 제 쪽으로 옮겨붙으며 제 귀 속으로 들어가기까지 했을 때 저는 중국을 탈출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렇게나 선진국인 중국이라더니 해외로 나간 중국인들이 자국으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것만 봐도 이 나라가 문제가 있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꼴이었죠. 그런데 회사 측은 재파견 요청을 보낸 제게 남은 선택지는 한국밖에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독일 내의 중국인 직원들에게 세뇌를 당할 대로 당한 터라 머리를 감싸쥐고 깊은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의 형편없는 국가라면 저는 도저히 시련을 이겨낼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나 중국에서 한계를 느낀 저는 더 이상 중국에서 버티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에 그렇게 도박을 하는 심정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라는 대륙 자체가 제게는 맞지 않았던 탓일까요?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예약해뒀던 호텔로 향하는 길에서였는데 웬 한국인처럼 보이는 커플이 제게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반갑게 맞이해 주었고 또 사진까지 함께 찍자고 하길래 저는 영문도 모른 채 포즈를 취했는데요. 그런데 그 커플이 사라진 직후에 저는 분명 주머니 속에 넣어뒀던 지갑이 사라졌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상당량의 돈을 환전해서 지갑 속에 넣어뒀던 상태였기에 그 즉시 패닉에 빠지고 말았죠. 그리고 역시나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사기의 나라였구나 싶어 큰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초점이 나간 동공으로 허둥대던 제게 제 또래의 한국인 여성 한 명이 다가오더니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문제가 있으신가요?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이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녀의 부드러운 말투에 쌓였던 긴장이 한 번에 풀리게 되었고 그렇게 울먹이며 현재의 제 상황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상치도 못한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자신을 민정이라고 소개한 그녀는 한국에서 그러한 경범죄는 하루도 안 가 범인을 잡을 수 있다며 저를 달래줬거든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듣고 어안이 벙벙해질 따름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야 사람보다 CCTV가 더 많을 정도로 사방이 CCTV로 둘러싸여 있지만 한국에서는 CCTV가 거의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CCTV도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범인을 빠르게 잡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그렇게 민정을 따라 도착한 한국 경찰서에서 저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경찰은 제게 1시간만 기다리라는 알 수 없는 말을 건네더니 정말로 1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 사기꾼 커플을 체포해서 데려왔거든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경범죄는 애초에 사건 접수조차 안 받아주고 중국에서는 경찰 자체가 부패해서 오히려 시민들의 돈을 뜯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은 CCTV도 별로 없음에도 이렇게 손쉽게 범인을 잡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벙쪄 있자 한국인 경찰은 놀라운 말을 건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의 말대로 사람들의 인식과는 달리 한국은 CCTV가 그렇게 많이 설치된 국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한국의 경찰력은 AI 기술이 결합되어 더욱 진화한 상태죠. 일단 한국은 잠재적인 사고를 예측하는 AI 분석 시스템을 도입한 상태고 저희는 실시간 군중 밀도 지도와 잠재적인 사고 발생 위험 지역에 대한 경고를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저희는 당신이 지갑을 잃어버렸던 장소와 시간대에는 중국인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통계 자료를 이미 받은 상태였고 중국인들이 늘어나면 범죄율 또한 높아지기에
해당 지역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또한 한국 경찰은 특정 지역에서의 의심스러운 활동, 위험 또는 지역사회의 우려사항이 정리된 클라우드 소싱 안전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데이터는 AI 시스템을 통해 패턴을 식별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예측할 수 있죠. 따라서 이 근방의 경찰서들은 최근에 당신이 사고를 당한 지역에서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고, 오늘도 그러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인지한 채 경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근 파출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곧바로 범죄자를 잡을 수 있던 거였죠. 저희가 잡아온 범죄자들을 좀 보세요. 당신의 지갑을 훔쳐갔던 건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이잖아요. 한국의 강력한 기술력으로는 못 잡을 범죄자가 없는 것이죠. 저는 한국의 엄청난 기술력에 큰 충격을 받는 한편, 한국에서까지 민폐를 끼치는 중국인들의 모습에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분명 중국인들은 한국은 별 볼 일 없는 국가라며 큰 소리를 쳐댔지만, 이들은 자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까지 와서 각종 범죄를 일삼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양국의 수준 차이를 완전히 깨달았을 정도로 두 나라의 격차는 상상 이상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중국이야말로 최근에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직격탄으로 맞은 국가로 일자리 자체가 없는 까닭에 서로가 서로의 물건을 훔쳐대서 경범죄라는 범죄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최악의 혼란 속에 빠져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에는 편의점보다 이러한 훔친 물건을 전문적으로 매입해서 판매하는 작물 시장이 훨씬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심지어 저는 이러한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전문 작물 시장에 들러본 적이 있는데, 멀쩡히 줄을 서 있는 제게 새치기를 했다는 어이없는 명목으로 돈을 뜯어간 지역 경찰이 버젓이 작물을 판매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습니다. 중국에서는 경찰이 시민들에게 뇌물을 뜯어서 작물 시장에 물건을 내다 팔고 있던 거였죠.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공권력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중국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선진국이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 감탄을 하며 중국인들의 한국 비하는 전부 날조된 거짓말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저를 도와줬던 민정과도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더할 나위 없는 한국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민정과 홍대라는 한국의 유명한 번화가에 가기로 했죠. 사실 저는 중국에서의 경험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대한 공포증마저 생겨버렸는데요. 그러나 저는 한국만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기에 그렇게 홍대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홍대로 가는 버스에 탑승하려고 할 때 저는 꽤나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고 마는데요. 바로 한국인들은 버스 정류장 앞에서 줄을 서고 있는 것 같긴 했는데, 줄이 마치 토막난 것처럼 띄엄띄엄 서 있었거든요. 한 무리의 줄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었지만, 다음 무리의 줄은 꽤 많은 공간을 띄고 한참 뒤에 서 있었죠. 저는 이런 식의 줄은 난생 처음 봤기 때문에 뒷무리의 사람들은 다른 버스를 기다리는 건가 보다 싶어 앞무리의 줄에 맨 뒤에 줄을 서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줄을 선 방식은 정확했는지 제게 새치기를 했다며 주의를 주는 사람들이나 눈치를 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줄을 서며 버스를 기다리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새치기를 하는 사람들이 일절없이 정확하게 줄을 서고 있다는 점도 놀라웠지만, 한국 버스는 단 1분의 시간도 어기지 않고 디지털 전광판에 표시되어 있는 시간표를 정확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국의 버스는 친환경 전기버스로 버스 안에는 에어컨 시설과 공기청정기 시설까지 갖추고 있었는데요. 솔직히 중국의 경우는 조금 심하긴 했지만 제 조국인 독일에서도 대중교통은 정시성이 지켜지지 않고 시설면에서 매우 열악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는 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마저 확실하게 신경 씀으로써 시민들에게 편의성을 주는 한국의 모습에 감탄할 따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민정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정은 한국인들은 음식에 진심이라 한번 먹을 때 제대로 된 것만 먹는다며 저를 홍대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빵집으로 데려갔는데요. 그런데 이곳 빵집에서도 아까 전 버스 정류장에서 보던 것과 마찬가지에 이상한 형태의 토막줄이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아까 전의 경험으로 이러한 줄을 어떻게 서야 하는지 확실히 이해했고, 아무래도 뒷무리의 줄은 다른 식당을 기다리는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맨 앞 토막의 맨 뒤에 줄을 섰죠. 그런데 민정은 그런 저를 보고 기겁을 하더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따져묻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인인 그녀가 자국의 줄서기 문화도 모르는 건가 싶어
저는 아까 전에 버스를 탈 때도 이런 식으로 줄을 섰고, 뒷무리의 사람들은 다른 식당 줄을 기다리는 것이 확실하니 제 옆으로 오는 게 맞다며 그녀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이내 예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말을 건네오더군요. 한국인들이 이러한 토막줄을 선 이유는 줄을 길게 늘여서 서면 다른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기 때문이야. 즉, 앞 무리의 사람들이나 뒷무리의 사람들이나 전부 우리가 갈 빵집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뒷무리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줄을 서야 한다는 거야. 저는 그녀의 말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줄을 띄워서 서다간 분명 새치기를 당하기 십상이고, 심지어 그녀의 논리대로면 저는 아까 버스 정류장에서 새치기를 했던 셈이었지만 한국인들은 아무도 제게 주의를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민정은 여전히 단호했어요. 한국인들은 절대로 새치기를 하지 않아. 우리는 나의 시간이 중요한 만큼 남의 시간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 그리고 한국인들이 내게 주의를 주지 않은 까닭은 너는 외국인이고 고의로 새치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한국인들은 자신에게는 엄격하지만 남에게는 관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에게 아무런 주의도 주지 않은 거야. 저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그녀의 말을 따라 줄의 맨 뒤 무리로 이동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줄서기 방식은 통행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존재해야 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새치기 하지 않을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선진적인 문화에 깊은 감명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한국은 중국은커녕 독일보다도 선진적이고 아름다운 국가라고 확신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빵집에서 즐거운 식사를 했는데 민정은 이건 그저 예열 과정일 뿐이었다며 최근 홍대에서 가장 인기라는 뷔페식 레스토랑에 데려가 주겠다는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나 조그맣고 야윈 그녀가 웬만한 남성들만큼이나 잘 먹는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한국인들이 뷔페식 식당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궁금해서 그녀의 뒤를 졸졸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분명 인기 레스토랑이라던 뷔페는 대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러한 황당한 상황에 어리둥절하던 저는 이윽고 벌어진 상황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이곳 뷔페에서는 AI 기반 시간 예측 시스템을 통해 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뷔페의 입장 순번을 받은 뒤 별도의 QR코드를 통해 저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이러한 AI 알고리즘은 피크타임을 예측하고 과거 데이터와 실시간 트래픽을 분석함으로써 저희 차례가 몇 분 뒤에 찾아올지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곳 식당에 방문한 한국인들은 대기시간 동안 산책 등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줄 자체가 없었기에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도 일절 방해되지 않는 등 마치 22세기에서나 볼 법한 진귀한 풍경을 보여주고 있었죠. 중국인들이 서로 폭력을 써가면서까지 새치기를 해댔다면 한국에서는 줄 자체를 설 필요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연신 감탄만 한 채로 뷔페에 입장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한국은 그저 평범한 식당에서 마저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군요. 일단 한국에서는 직원의 안내를 받을 필요조차 없이 별도의 키오스크를 통해 자신이 앉고 싶은 좌석을 선택한 뒤 간편하게 결제하면 되었는데요. 심지어 이곳 레스토랑에는 다 먹은 접시나 식기류를 치우는 전문적인 로봇까지 존재해서 굳이 직원을 부르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이러한 식당에서 목소리를 최소화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식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인들은 누가 훔쳐먹는 것도 아닌데 입안 가득 음식을 우겨넣고 씹지도 않은 상태로 입을 벌려대니 소음은 물론이거니와 더러운 이물질들이 사방팔방으로 튀어서 불쾌감을 유발했죠. 심지어 중국인들은 식당에서 손톱을 깎고 난데없이 양말을 벗은 뒤 발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발톱을 깎는다든지 하는 비위생적인 모습을 보였기에 중국인들 옆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반드시 입을 가리며 이야기를 하는 교양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러한 불쾌한 장면을 일절 연출하지 않더라고요. 또한 한국인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매너가 몸에 밴 사람들이었는데요. 이곳은 뷔페식 레스토랑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얼마든지 가져가도 좋았지만 한국인들은 똑같은 음식은 꼭 한두 개만 집음으로써 뒷사람을 배려해주곤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좋아하는 피자를 가져오기 위해 줄을 섰는데 피자가 한 조각밖에 안 남았음에도 제 앞에는 어린아이가 먼저 줄을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별 수 없이 다음 차례를 기다려야겠구나 싶어 다음을 기약했는데요. 그런데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는 자신이 피자를 가져가는 게 아닌 그의 뒤에서 줄을 서 있던 제 접시에 피자를 얹어주더라고요. 저는 초등학생마저 이러한 놀라운 배려를 보여주는 한국의 모습에 한국인들의 놀라운 배려심은 그저 교육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이들은 날 때부터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초등학생 아이의 피자를 뺏어 먹을 수는 없었기에 그에게 다시 피자를 돌려줬지만 이때의 강렬한 기억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죠. 중국의 경우 조금 비싸다 싶은 음식이 나오면 음식에 침을 뱉으며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곤 하는데요. 그러면서 분명히 음식 집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시 두세 개를 가져와서 음식을 손으로 급하게 주워 담으며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곤 하죠. 하지만 이러한 비상식과 비위생이 만연한 중국 레스토랑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어린아이조차 중국의 다 큰 성인들보다 어른스럽고 신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저는 이제야 왜 중국인 직원들이 한국을 비하하면서까지 중국을 치켜올렸는지를 완벽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지향하고 싶은 유토피아 같은 국가지만 중국인들은 자신들은 절대로 한국인들처럼 할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한국을 존경하면서도 열등감을 느끼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는 거였죠.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모든 것을 가진 완벽한 국가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중국이 한국을 라이벌로 느끼고 질투하는 모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말입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인 중국이 라이벌로 삼을 만한 국가가 전혀 아니고 오히려 독일을 포함한 서유럽 선진국들도 감히 따라하지 못하는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었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여기 한국의 도시 인프라를 평가하러 온 프랑스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한국에 오자마자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한숨을 내쉬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멜리사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 최고의 대학교인 MIT에서 도시공학 박사과정을 수료 중인 대학원생으로 최근에는 정말 뜻깊은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전 세계 최고의 도시를 가리기 위한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간 전 세계적으로 저명하다는 많은 학술 경연 대회와 프로젝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이러한 제 경력 덕분에 여러 교수님들께 추천서를 받고 결국 대형 프로젝트의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맡은 국가는 바로 한국과 중국이었고 제 평가는 세계 도시 순위를 평가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치기에 저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 채 일정을 소화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평가할 국가는 중국이었어요. 중국은 워낙 넓은 국가였기에 저 말고도 많은 전문가들이 파견되었지만 저는 운이 좋게도 중국의 대도시에 대한 평가만을 맡았기에 꽤나 만족스러운 경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중국은 급속도로 발전한 국가였기에 도시 인프라도 수준급으로 발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되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 도시는 겉보기에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도 그다지 차이가 없다고 생각될 정도로 꽤나 선진적인 인프라를 구비해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시스템은 무인 인프라로 구축되어 있는 듯 보였고 중국은 다양한 홍보물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인프라를 소개하고 있었기에 저는 이들이 정말로 자신이 있구나 싶어 깊은 흥미를 느끼며 도시를 둘러보았죠. 하지만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도 있듯이 중국의 도시는 그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매우 기괴하고 수상한 점 투성이더군요. 일단 중국의 수많은 무인 소매 키오스크만 봐도 그랬습니다. 중국에는 과자나 세면도구, 그리고 음료수 같은 필수품을 제공하는 무인 자동 판매기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젠 중국도 기술력이 올라가서 노동력에 구애받지 않는 시장을 구축했구나 싶어 감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카드를 투입하니 키오스크는 결제를 마쳤음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다른 키오스크도 사용해봤고 모바일 결제 등 갖은 방법을 사용해봤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이러한 키오스크는 전부 다 돈만 빼갈 뿐 전혀 응답하지 않았고 저는 곧 이러한 키오스크들은
전부 사기 키오스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기계에는 애초부터 물건이 들어있지 않고 키오스크 기술 또한 탑재되어 있지 않은 그야말로 거대한 저금통과 같은 기계일 뿐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당황하면서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 중국 경찰에 하소연도 해봤으나 중국 경찰은 그저 번역기를 들이밀며 상상치도 못한 대답을 건네올 뿐이더군요.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중국에서는 남을 속이는 것도 돈을 버는 방법 중 하나고 저런 허접한 키오스크에 속아 넘어간 네 잘못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상식적으로 중국에서 네가 생각한 최첨단의 키오스크가 아무런 방범 장치도 없이 놓여져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런 비싼 기계라면 중국인들은 3초 만에 키오스크를 샅샅이 분해해서 진작에 작물시장으로 팔아넘겼을 거야. 저는 경찰이라는 사람이 사기와 도난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말한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범죄를 남일 보듯 한다면 도대체 중국에서 경찰의 역할은 뭐란 말인가요? 그러나 저는 곧 더욱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고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생각하기를 멈추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나 자신들의 도시는 아름답고 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거대한 공공분수대까지 설치했다며 홍보 책자를 뿌리던 중국 지역 관광청이었지만 막상 그러한 아름다운 분수대가 있다는 곳에 직접 도착했더니 분수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중국인들은 배관과 펌프, 장식 석축을 포함한 분수대 전체를 약탈해갔던 거였고 중국인들은 이러한 도난이 일상화된 형편없는 문화를 가졌음에도 자신들의 없어진 분수대를 보고 투명 분수라며 시시덕대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모습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분명 이곳 지역의 명물이라던 분수대가 흔적조차 없어진 상태였음에도 중국인들은 랜드마크가 사라지든 말든 삼삼오오 모여서 뭔가를 시청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저는 중국인들이 시청하고 있는 그 무언가의 정체를 인지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바로 중국인들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한국의 가난한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들을 깔깔대며 쳐다보고 있던 거였거든요. 영상 속 거리에는 한글 간판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한국인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이러한 장면들을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낄낄대며 시청하며 마치 자신들의 랜드마크인 분수대가 도난당한 상황에 대한 이목을 분산시키려는 듯 분수대가 있던 광장 한복판에 스크린까지 설치해 놓으며 한국의 가난한 모습을 방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소름 돋고 기분 나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뭔가 이상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나오는 정체불명의 영상들은 제가 한국 드라마 속에서 들었던 한국어와는 매우 다르게 들렸거든요. 분명 한국어는 억양 자체가 없는 듣기에 매우 편안한 언어인데 영상 속의 한국인들은 한국어를 구사하긴 하되 성조는 마치 중국어를 구사할 때처럼 시끄럽고 경박한 소리를 내고 있었고 이건 아무리 봐도 한국인이 구사하는 한국어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죠. 결국 저는 이러한 의문의 영상들을 전부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실망스러웠던 중국의 도시들을 최하점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건물 안에는 전기와 수도조차 공급이 안 되고 있고 다 망가진 도로를 포장하는 대신 그저 싸구려 물감만으로 대충 눈속임 해놓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조치를 취해놓은 중국은 그야말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가짜였고 겉만 그럴듯하지 내실이랄 게 전혀 없는 후진적인 모습만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간 최첨단 기술과 인프라를 갖췄다는 중국의 홍보는 전부 가짜임을 파악했고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중국에 머물며 중국의 충격적인 실체를 전부 촬영한 채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자꾸만 영상 속의 가난한 한국의 모습이 떠올라 몸서리쳤는데요. 사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의 어느 정도 환상을 가지던 차였는데 만약 한국도 중국처럼 실망스러운 모습만을 보여준다면 굉장히 실망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도착한 한국 공항에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얼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변변한 공항조차 없어서 대충 지어진 열악한 활주로와 천막만이 놓여있는 영상 속의 열악한 공항은 대체 어디 갔는지 한국 공항은 그야말로 최첨단 기계들이 즐비한 모범적인 도시 인프라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공항 내에는 짐꾼 로봇이 존재해서 이용객들은 무거운 짐을 짊어질 필요도 없이 편안하게 공항 밖으로 나설 수 있었고 청소 또한 사람과 쓰레기를 구분해서 인식하는 별도의 청소 로봇이 전부 처리하고 있었죠. 그러나 무엇보다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인천공항 내에는 별도의 공원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공원은 모든 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을 로봇들이 처리하는 그야말로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원이었기 때문인데요. 로봇 청소부들은 공원 내의 먼지나 쓰레기들을 모으고 경로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었고, 잔디깎기 기계들은 자동으로 잔디를 인식해서 방문객들을 방해하지 않고 효율적인 동선으로 잔디를 깎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이러한 무인 기계들은 전부 태양열로 움직이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실제로 인천공항의 이러한 공원은 세계 녹지공원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모든 것이 거짓투성이인 가난한 중국과는 현격한 수준 차이를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중국에서도 이러한 로봇들이 대신 거리를 청소한다며 열띤 홍보를 하고 있었지만, 제가 실제로 가본 중국에서는 로봇 청소부 대신 환경미화원이 로봇처럼 보이는 옷을 입고 기계인 척을 하며 청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현재 중국은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중국인들 대부분은 덥다며 윗옷조차 안 입고 팬티바람으로 거리를 나돌아다니는 형국인데, 이러한 로봇 환경미화원들은 힘든 내색조차 못하고 거리를 청소하고 있더라고요. 몇몇 로봇 환경미화원들은 폭염을 이기지 못하고 거리에 쓰러져 있었지만, 공안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날이 더워서 기계가 먹통이 되었다라는 황당한 핑계를 대며 그러한 청소부들을 짐짝 다루듯 치우고 있었죠. 그러나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은 자국의 기술력만으로 정말로 무인 기술을 실생활에 접목하여 상용화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이러한 놀라운 도시 인프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해서 숙소로 향하려고 했는데, 지하철 역사에는 웬 대형 도서관 하나가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대기 시간이 많은 지하철 안에 도서관을 구비해두는 한국의 아이디어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키는 사서나 별도의 직원들은 잠시 화장실에 간 건지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이 틈을 타서 웬 젊은 여성 한 명이 잽싸게 책 한 권을 집어 자신의 가방에 넣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중국 영상에서 봤던 한국인들이 떼거지로 식당을 습격하여 가게 식자재를 모조리 털어버리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중국에서 봤던 한국의 영상이 진짜였구나 싶어 큰 실망감을 느꼈죠. 저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알게 모르게 강한 내적 친밀감을 느끼던 차였기에, 이러한 한국인의 도서 약탈 장면에 더더욱 알 수 없는 끓어오르는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성에게 영어를 구사하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말았죠. 이봐요. 아무리 도서관 내에 직원이 없어도 그렇지, 그렇게 책을 훔쳐서야 되겠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라고요. 뭐, 그녀도 중국의 경찰처럼 뻔뻔하게 대응할 게 분명했지만, 저는 그렇게 눈에 눈물까지 고인 채 실망한 마음을 화를 풀듯 분출해버렸어요. 그런데 이 한국인 여성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이야기를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책을 훔치다뇨? 여긴 애초에 무인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이고, 심지어 저는 이곳 도서관에 책을 기증하기까지 했을 정도인데요. 저는 이 책을 대여해가는 것이고, 이곳 지하철 도서관은 별도의 대여 시스템이 없고 시민들의 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기에 별도의 대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는 그녀의 황당한 답변에 기가 찰 따름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양심에만 맡긴 채 무인 도서관을 운영하다니, 이건 그때 중국 경찰이 건넨 중국에서는 당한 사람이 잘못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보다도 훨씬 더 어이가 없는 대답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에 대한 제 도저히 못 믿겠다는 표정을 본 그녀는 이내 충격적인 말을 추가적으로 건네오기 시작하더군요. 보세요. 이곳 지하철 무인 도서관의 책꽂이에는 책들로 꽉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책이 넘쳐서 책꽂이에 꽂혀있지 않은 책들까지 존재하는 상황이잖아요. 원래 이곳 도서관에는 책꽂이에 책이 50%만 차도록 해놨는데, 이곳을 지나는 한국의 시민들이 자신들의 책을 자꾸만 기증하면서 책꽂이는 어느새 꽉 차게 되었고, 이제는 오히려 남아돌기까지 할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렇듯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기증하는 도서관답게 무인 도서관에는 어린이들이 읽는 동화부터 해서 만화책과 각종 소설까지 모든 종류의 책들이 즐비해 있답니다. 당신도 원한다면 책 한 권을 빌려가도 좋아요. 저는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 수준에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인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을 개방해 놓았음에도 오히려 책이 늘어나는 국가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요? 심지어 무인 도서관 내에는 작은 낙서조차 되어 있지 않은 전공책들까지 떡하니 존재하고 있었기에 저는 더욱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중국에서는 대학교에 몰래 잠입한 뒤 전공책을 전문적으로 훔쳐서 판매하는 조직까지 존재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한국은 이러한 전공책을 기증까지 하고 있다니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중국에서 촬영해온 가난한 한국의 영상을 보여주며 이 영상 속의 모습이 한국이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여성은 표정을 한껏 구기며 이건 틀림없이 중국에서 촬영된 영상이라며 강력한 주장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 그녀는 국제봉사단체에 소속되어 있었고 후진국으로 분류되는 중국으로 봉사를 간 적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중국 도시 외곽에서는 중국인들이 떼거지로 모여 농작물을 순식간에 약탈해 간다거나 가게를 털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중국인들은 마치 굶주린 여치떼처럼 모든 것을 앗아간다며 학을 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본 영상에 나오는 한국어는 절대로 한국인이 발음한 한국어가 아닌 그저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어를 배운 어설픈 중국인이 한국어를 따라하는 것이고 일부는 중국 내 소수민족이 구사하는 한국어라고 말해오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봤던 가난한 한국에 대한 영상들은 전부 교묘한 편집으로 이루어진 가짜 영상이었던 모양이고 이건 전부 중국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오히려 중국의 후진적이고 가난한 삶을 여실히 증명하는 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이렇게나 멋진 사람들을 의심했다는 점에 대해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며 그녀에게 정중하게 사과했고 이 한국인 여성 또한 쿨하게 사과를 받고 갈 길을 가더군요. 하지만 이러한 훈훈해진 감정과는 달리 저는 곧바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역을 막 나서자마자 엄청난 빗줄기가 저를 반겨주고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비는 금방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저는 증거 수집을 위해 여러 고가의 촬영 장비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었기에 그야말로 지하철에서 발이 묶여버린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쏟아지는 폭우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그때 웬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제게 우산을 씌워주더니 이내 자신을 따라오라며 어디론가로 이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중국에서는 이러한 폭우를 노린 장사꾼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를 따라갔다간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곳에서 우산을 씌워주는 것을 빌미로 돈을 뜯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우산을 씌워주는 척을 하며 목적지까지 이동하기도 다시 돌아가기도 애매한 곳에서 갑자기 돈을 요구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우산을 더 이상 씌워주지 않겠다는 협박을 일삼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하지만 현재 제가 처한 특수한 상황상 저는 그의 도움이 필요했고 결국 저는 알면서도 속아주겠다는 마음으로 그의 우산을 쓰고 그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돈을 요구하겠지 싶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어디론가로 이동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가 대체 얼마큼의 돈을 요구하려고 하길래 이렇듯 뜸을 들이는 건가 싶어 약간의 울분의 감정마저 느꼈고 이내 그에게 얼마를 원하는지 말하라고 항의를 하려던 찰나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머리를 감싸쥐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데려간 곳은 웬 주민센터 앞이었는데 이곳에는 공유 우산꽂이라고 적힌 우산함이 구비되어 있었고 우산함에는 수많은 우산들이 꽂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이곳 주민센터에는 아무런 보증도 없이 무료로 우산을 대여해주고 있으니 잠시 우산을 빌렸다가 나중에 반납하라는 말을 끝으로 돈도 요구하지 않고 쿨하게 자리를 떠나버리더라고요. 저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헛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무런 보증도 없이 우산을 대여해줌에도 한국인들은 우산을 양심적으로 가져다 놓는 놀라운 시민의식을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심지어 제가 그렇게 멍하니 우산꽂이함을 바라보던 순간에도 몇몇 한국인들은 대여했던 우산을 반납하며 집에서 챙겨온 우산을 쓰고 주민센터를 벗어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이건 제가 중국에서 겪었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은 우산 무료 대여 서비스는 아직 운영 중이지 않았고 유료로 우산을 대여해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첨단 QR코드 기술을 통해 무인으로도 대여할 수 있다며 홍보하는 것과는 달리 이러한 중국산 기술은 무척이나 어설퍼서 QR코드 작동이 전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결국 중국인 직원이 하나부터 10까지 대여 과정을 진행했고 이건 절대로 무인 대여라고 볼 수 없었죠. 이렇듯 직원이 상주하며 우산을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찰과 직원 사이에 고성이 오갔던 걸로 보아 중국에서는 누군가가 물건을 지키든 말든 모든 것을 훔쳐가고 역시나 경찰은 모르쇠로 일관할 뿐인 것처럼 보였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딱히 지키는 사람이 없어도 물건을 훔치지도 않고 오히려 자신보다 상황이 더욱 안 좋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더욱 내어주는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도대체 이곳이 21세기에서 볼 수 있는 하나의 국가인지 아니면 천국인지 헷갈리며 숙소로 향했죠. 그런데
그렇게 숙소에 다와가던 그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의 폭우는 매우 심각한 상태인지 근처의 강물은 엄청나게 불어 있었고 인명사고까지 났는지 강 주변에는 한국인 구조대원들이 모여 있었거든요. 강물은 너무나도 불어난 상태였고 아무리 구조대원들이더라도 함부로 입수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웬 보트 한 대가 불어난 강물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에게 빠른 속도로 접근했고 이내 그를 태우고 무사히 강물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군요. 그렇게 육지로 빠져나온 보트는 오직 한 사람만이 탑승해 있었거든요. 보통 구조보트는 구조대원 한두 명이 추가적으로 탑승해 있어야 정상이었기에 저는 빠르게 구조대원들 쪽으로 다가가 이 상황에 대해 질문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구조대원은 이내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듯 강물이 불어난 상황에서 함부로 구조대원들이 투입했다가는 익수자와 함께 목숨을 잃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구조대원들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AI 기반 무인 구조보트를 이용해서 익수자를 구조하곤 하죠. 이 보트는 익수자를 파악한 후 자동으로 경로를 설정해 입수자를 끌고 육지로 나오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이 구조보트를 도입한 이후 구조대원들뿐만 아니라 익수자의 생존율까지 상승하는 놀라운 효과를 거두었고 저희는 이러한 최첨단 기술 덕분에 안전한 구조 작업을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최첨단 기술력에 놀라기는 일렀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돌발 상황에 대한 지원도 전부 드론을 통해 신속하게 완료하는지 웬 드론 한 대가 간단한 의료용품과 장비를 사고 현장까지 운반해왔고 덕분에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불어난 강물에서 허우적댔던 남성은 무사히 긴급 조치를 받고 정신을 차릴 수 있었거든요. 반전이라면 이곳에 불어난 강물에 기어코 들어간 사람은 바로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으로 밝혀졌다는 것인데요. 한국인 구조대원은 아무래도 이곳 근처가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호텔들이 즐비한 곳이다 보니 꼭 장마철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무리해서 강물에 들어가다가 구조되곤 한다며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저는 자국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에 와서까지 민폐짓을 저지르는 중국인들에게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와 함께 중국의 도시 인프라 평가를 맡은 미국인 교수는 중국에 오자마자 충격적인 경험을 한 뒤 곧바로 중국에 대한 평가를 포기한 채 미국으로 도망치기도 했는데요. 그가 방문한 중국 도시에서는 마침 폭우가 내리고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가정집에서 녹물만이 나오며 제대로 된 물이 공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많은 중국인들은 폭우가 내림에도 강물에서 씻기 위해 무리해서 강물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물은 순간적으로 불어났고 결국 강에서 씻던 중국인들이 순식간에 쓸려나갔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중국의 구조대원들은 도착하지 않았고 그렇게 뒤늦게 도착한 한 무리의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말을 읊조리며 천하태평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죠. 그들은 중국에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말만을 반복하더니 자신들은 구조대원이 아니라 사고 수습팀 소속이라며 자신들의 임무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는 것이 아닌 사고 지점을 통제하고 익사자를 건져내는 거라며 거의 피서온 관광객처럼 평온한 표정으로 사람들이 떠내려가는 장면을 구경만 했다고 했거든요. 중국에는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기본적인 생존권조차 보장되지 않은 거였죠. 그러나 한국은 그러한 후진적인 모습만을 보여주는 중국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선진국이었고 그렇게 저는 최고의 도시가 갖춰야 할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킨 한국에 완전히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야말로 전 세계 선진국들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확신했을 정도로 한국에 깊은 감명을 느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의 놀라운 모습들은 필연적으로 높은 시민의식 수준이 뒷받침되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따라하려고 한들 오직 한국밖에 보여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약간의 안타까운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건지 한국은 적어도 중국과는 한 차원 이상 차이가 나는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여기 전라도의 한 식당에서 울부짖는 독일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식당 주인과 손님들은 그런 여성을 보며 어이가 없다는 듯 따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에겐 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커스틴이라고 합니다.
현재 베를린에서 작은 식당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 저는 최근 들어 엄청난 경영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손님들은 한결같이 제가 만든 음식에 큰 만족감을 보이는 것 같았지만 매출은 점점 떨어지기만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러한 매출 부진은 날이 갈수록 경제 불황이 심해지는 독일의 상황과 물가와 임대료, 그리고 인건비가 계속해서 오른 상황이 맞물렸기 때문인 것 같았는데요. 실제로 몇 년 전 독일의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손님들로 가득했던 거리는 이젠 파리조차 안 보일 정도로 횡하게 변했고, 조금 과장을 보태면 손님보다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버티다 못한 식당들은 줄줄이 폐업을 하고 말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한 가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바로 식당 내의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거였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 제가 직접 보고 배울 롤모델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틀에 박힌 유럽식 시스템이 아닌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찾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저는 아시아의 한국과 일본이 자영업자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들의 비결이 뭘까 싶어 한국과 일본에 한번 가보기로 했는데요. 이들은 그만큼의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있다는 뜻이고 그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라면 어쩌면 제게 큰 깨달음을 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일본에 먼저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진작부터 선진국으로 이름 날렸던 국가였기에 분명 획기적인 경영 방식을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되었고 일본인들은 분명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라고 들었기에 이러한 그들의 태도를 직접 보고 본받는다면 망해가는 제 식당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그런데 저는 일본에서의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예상치도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비행기의 연착으로 인해 생각보다 늦은 시간에 일본 공항에 도착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연착이 제 일본에서의 일정을 어떤 식으로 망쳐놓을지를 말이죠. 아무래도 그렇게나 대중교통 인프라가 훌륭하다던 일본이지만 한밤중에 일본에서는 대중교통을 거의 이용할 수가 없는지 저는 택시를 타고 겨우 예약해뒀던 숙소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숙소 문은 굳게 잠긴 채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런 뜻밖의 상황에 당황한 나머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숙소 주인에게 수차례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숙소 주인으로부터 충격적인 문자 한 통을 받을 뿐이었죠. 저희 숙소는 자정 이후로는 체크인이 불가능하고 이건 예약 시 공지에 적어둔 사항입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다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처구니가 없을 따름이었습니다. 현재 시간은 자정에서 단 3분만을 넘긴 시간이었고 공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봐도 자정 이후로는 입실이 어렵다는 글귀는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는 이러한 특별한 사항은 전부 일본어로만 적어둔 모양이었는데 이건 외국인에게 너무나도 불합리한 대우처럼 보였습니다. 또 저는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3분이라는 시간만 늦은 건데 이 정도도 융통성을 발휘해주지 못하는 건가 싶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죠. 아무튼 저는 그러한 공지는 어디에도 없다며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지만 숙소 주인은 분명히 저를 안으로 들여보내줄 수 있는 상황인 듯 보였음에도 여전히 코빼기도 안 보였고 제게 찾아온 건 일본 경찰일 뿐이었어요. 저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하소연해봤지만 일본 경찰은 꽤 친절한 표정과는 정반대되는 단호한 태도로 규정은 규정이니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말만을 반복할 뿐이었고 일본에 오는데 기본적인 일본어도 배우지 않고 오는 게 말이나 되냐며 아무리 규정이 영어로 적혀있지 않다고 한들 그건 일본어를 모르는 제 잘못이 맞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독일로 해외여행을 온 일본인들은 독일어는커녕 기본적인 영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던데 어떻게 이런 이기적인 태도를 보일 수가 있단 말인가요? 저는 일본인들의 음습한 태도에 학을 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곳 주변의 숙소들은 전부 예약이 찬 상태거나 예약 불가 상태였기에 저는 마땅히 갈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 경찰서에서 하룻밤을 보내도 되냐는 간절한 부탁을 해봤죠. 그런데 일본 경찰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해오더라고요. 그가 내민 번역기에는 그건 당신의 사정이고 저희가 신경 쓸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러한 규정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민폐라고 여기므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일본인들은 대화 내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들이 보인 행동만은 남에 대한 배려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일본 경찰은 매정하게 뒤돌아섰고
저는 찰나의 순간 굳게 닫힌 창문 밖으로 눈만 간신히 내밀며 음침하게 저를 쳐다보는 일본인 숙소 주인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일본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음습한 태도에 소름이 돋아버렸죠. 결국 저는 낯선 타지에서 여자 혼자 노숙을 하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두려움에 떨며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생각지도 못한 실체를 알고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제 식당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저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정이 완전히 떨어졌음에도 일단 마을 근처에 꽤 고즈넉해 보이는 식당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의 일본인 주인 할머니는 푸근한 인상으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기에 저는 어쩌면 일본인들이라고 전부 다 냉혈한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어 뭔가 위로가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할머니는 영어를 전혀 못했지만 식당은 나름 영어 메뉴판까지 갖추고 있었기에 저는 손쉽게 메뉴를 주문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스키야키라는 일본식 고기 요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스키야키는 나름 맛있는 요리였지만 그다지 특색이 있는 요리라고 하긴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러한 자영업 분야에 있어서 유럽과 비교했을 때의 일본의 장점을 찾을 수도 없었죠. 그렇게 저는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겠다 싶어 계산을 하려고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인자하신 표정으로 내민 계산서에는 35,000엔이라는 터무니없는 금액이 적혀 있었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저는 다른 손님의 계산서를 제게 잘못 가져다 준지 알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인자한 표정으로 제게 청구된 금액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산서 항목을 정확히 살펴본 저는 그야말로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 할머니가 저보고 예쁘다며 주신 음료수가 계산서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었고 단무지와 같은 반찬의 경우도 그저 제가 다 먹으니 할머니가 말도 없이 가져다 주셨을 뿐임에도 전부 다 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심지어 정체불명의 자릿세 명목으로 1,000엔까지 추가되어 있었을 뿐더러 스키야키의 경우 매우 작은 글씨로 각종 야채 비용은 별도이며 고기는 그램당 기준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저는 우연치 않게 이곳 식당의 일본어 메뉴판을 확인하게 되었고 일본어 메뉴판에는 정직하게 가격이 적혀 있는 것까지 파악했습니다. 즉, 이 일본인 할머니는 애초부터 외국인에게 사기를 칠 목적으로 교묘한 가격이 적혀 있는 영어 메뉴판을 만들어둔 거였고 결국 저는 35,000엔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청구받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재앙이는 좀처럼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나 친절하게만 보였던 일본인 할머니는 다른 손님에게 민폐가 되니 빨리 돈을 내라며 정색을 하기 시작했고 다른 일본인 손님들 또한 저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한 채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거든요. 분명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인이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예의 바르고 착한 가면 속에 숨겨져 있는 일본인들의 소름 돋는 실체에 대해 파악하게 되었고 이 나라의 학을 떼며 즉시 한국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국에서 음식이 가장 맛있다는 전라도로 향하면서 저는 제가 좋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게 맞나 하는 끊임없는 의문이 들었죠. 그렇게나 친절하다고 소문난 일본의 실체가 이 정도라면 한국은 볼 것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반신반의하며 도착한 한국의 전통시장 거리에서 저는 깜짝 놀랄 만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지역 음식과 농산물들, 그리고 반찬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즐비해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러한 이국적인 음식들을 흥미롭게 쳐다보는 제게 계속해서 음식을 권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저는 웃는 얼굴로 긴장을 푸는 동시에 예상치도 못한 꼼수를 사용하며 외국인들을 등쳐먹는 일본인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전통시장 상인들은 분명 시식을 권유하면서 은근슬쩍 돈을 요구할 거라는 의심이 들어 시식 권유를 무시할 뿐이었죠. 하지만 웬 아주머니가 제게 떡볶이를 권유했을 때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떡볶이는 독일에서도 매우 유행하는 음식이고 저는 독일에서보다 훨씬 더 먹음직스러운 자태를 자랑하는 한국의 오리지널 떡볶이를 도저히 거부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역시나 한국에서 먹는 떡볶이는 감탄이 절로 나올 정도로 최고였고 저는 이런 떡볶이라면 사기를 당해도 좋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떡볶이를 권유하신 아주머니는 저를 마치 친딸을 보는 듯한 친절한 미소만을 지으실 뿐 제게 어떠한 추가적인 구매 요구도 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아주머니는 제가 떡볶이를 잘 먹자 순대라는 음식까지 추가적으로 건네오셨고
그렇게 저는 떡볶이와 순대까지 무료로 먹었음에도 아주머니는 애초부터 제가 음식을 구매하는 것 따위는 관심이 없었다는 듯 아무런 강요도 하지 않았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분명 이곳의 상인들은 물건을 팔아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것일 텐데 어떻게 음식들을 공짜로 주고도 판매에는 관심조차 없는 여유로운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진짜 친절함에 반해버렸고 그렇게 아주머니께 떡볶이를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저를 그냥 놔두지 않더군요. 제가 떡볶이와 순대를 받아 먹자 옆에서 장사를 하는 할머니께서는 제게 김밥을 건네셨고 또 다른 상인들은 과일과 각종 반찬들을 종이컵에 담아주시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저는 뭔가를 구매할 여유도 없이 순식간에 음식들을 얻어먹고 말았죠. 정말로 저는 시장 구경만 왔을 뿐인데 배가 어느 정도 찼을 정도로 시식용 음식들을 원없이 얻어먹었고 한국인 상인들의 호의는 진심이었는지 제가 물건을 구매하지 않아도 전혀 서운해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건 일본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징이었어요. 분명 한국인들의 첫인상은 일본인들의 다소 과해 보이는 친절보다는 약간 부족했지만 한국인들의 속마음만큼은 음습한 일본인들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했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여러 감동을 느끼며 시식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와중 저는 이내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참외라는 과일을 봤을 때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참외를 먹지 않기 때문에 저는 호기심에 가득 차서 생전 처음 보는 참외를 구매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옆에서 똑같은 과일 가게를 운영하시는 한국인 아저씨는 제가 참외를 구매한 뒤 들고 가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시더니 이내 칼을 들고 저를 빠르게 쫓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한국인 아저씨가 자신의 가게에서 과일을 사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려는 건가 싶어 겁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저씨는 번역 앱을 들이밀며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해오더라고요. 내가 외국인들에게 참외를 많이 팔아봐서 알아요. 외국인들은 참외를 처음 보는지 깎는 법을 모르더라고. 괜찮다면 내가 참외를 직접 깎아줄게요. 그러고는 아저씨는 정말로 제 참외를 칼로 깎아주며 참외는 씨앗까지 전부 먹는 거라는 팁까지 전수하고 돌아서더군요. 아니, 도대체 한국인들의 친절은 어디까지 계속되는 것인가? 저는 자신의 옆 가게에서 물건을 구매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않으며 놀라운 호의를 베풀어주는 한국인들의 넓은 마음씨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자신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는 상황에 기겁을 하며 민폐라는 핑계로 자기 방어를 하는 일본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면모였죠. 그렇게 저는 전통시장에서의 한국인들의 친절에 큰 감명을 받은 채 이곳 전통시장 근처에 있는 꽤 낡은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곳 식당은 꽤나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있는지 제가 일본에서 방문했던 식당처럼 낡고 허름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고 아무래도 이렇게나 오랫동안 살아남은 식당이야말로 제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저는 이곳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큰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식당은 웬 중년의 남성 한 명이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그는 꽤나 불친절해 보였거든요. 그는 손님이 왔음에도 인사조차 하지 않았고 그저 식당에 비치된 TV만을 보다가 저를 힐끔 보고는 주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저는 순간 한국도 일본처럼 외국인 차별이 만연한 나라인가 싶어 당황할 따름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런 식당에서 더 있어봐야 일본에서처럼 끔찍한 악몽만을 경험할 뿐이겠구나 싶어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국인 식당 주인은 주문조차 받지 않고 제자리에 반찬들을 세팅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나 그의 키와 체격은 작고 왜소한 일본인들의 2배가량 될 정도로 매우 컸을 뿐더러 얼굴까지 험상궂게 생겼기에 도저히 발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곳 식당에서 한 발자국이라도 벗어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고 저는 그렇게 앉은 채로 굳어서 아무런 불만이 없는 척 표정을 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불고기라는 메인 요리처럼 보이는 음식을 내왔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번역 앱을 내밀었어요. 저는 아직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음식들은 뭔가요? 그러자 한국인 주인 아저씨는 여전히 무표정으로 그저 식당 벽 한편에 붙어있는 메뉴판을 가리켰죠. 그곳에는 백반이라는 단 하나의 메뉴밖에 없었고 이건 그가 주문조차 받지 않고 음식을 준비해올 수 있던 이유인 것 같았습니다. 식당 주인 아저씨가 꽤 불친절한 것은 맞았으나 그가 내온 음식들은 정말 최고의 맛을 자랑하더군요. 시금치 무침은 참기름과 마늘로 살짝 양념되어 있는지 건강하면서도 풍미가 넘쳤고
콩나물 무침은 아삭아삭한 식감으로 식사의 다양함을 더해주었습니다. 잡채도 엄청난 매력을 가진 음식이었어요. 재미있는 식감과 대조되는 풍성한 향과 맛은 식사에 더 큰 만족감을 주었고, 이 모든 음식들은 유럽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기에 더욱 신기하고 맛있게 느껴졌어요. 물론 계란찜도 빼놓을 수가 없죠. 참기름을 살짝 넣어 고소한 계란찜은 매우 담백했고 부드럽고 푹신한 식감이 들어서 마치 커스터드를 먹는 느낌마저 자아냈습니다. 어떻게 한국인들은 계란을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먹을 수가 있는지 저는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미식의 국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나름 경력 있는 요리사인 저조차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풍성한 음식은 불고기에서 정점을 찍었어요. 달콤하면서도 육즙이 풍부한 불고기는 단언컨대 그동안 제가 독일에서 먹은 어떠한 고기 요리보다도 맛있었고, 이건 호불호라는 게 절대로 없을 만한 수준이 매우 높은 음식이었거든요. 이 외에도 한국인 아저씨는 순두부찌개와 파전 등의 각종 반찬들과 장조림 등의 고기들을 10가지나 넘게 가져다 주었고, 저는 그러한 매력적인 한국 음식을 정말 원없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저는 이 맛있는 음식들을 절대로 남길 수는 없겠다는 생각에 허겁지겁 접시를 비우고 있었는데, 한국인 주인 아저씨는 제가 다 비운 접시들을 말없이 새로운 반찬으로 채워서 가져다 주기 시작했거든요. 심지어 제가 밥을 다 먹으니 그는 당연하다는 듯 공깃밥 하나까지 추가적으로 내오는 이상한 행동을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일본에서의 경험이 떠올라 몸서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은 이 한국인 아저씨의 험상궂은 외모와 맞물려 그가 제게 추가 비용을 청구하고자 음식을 말없이 리필해주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특히나 제 옆자리에 앉은 한 무리의 중년의 한국인 남성들은 저를 보고 웃으며 식사를 즐기고 있었기에 제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어만 갔습니다. 일본인들이 곤경에 처한 저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듯이 한국인들도 딱 봐도 사기를 당하고 있는 제가 우스워서 웃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제 의심의 쐐기를 박는 사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인 주인 아저씨는 이내 불고기까지 리필해줬거든요. 딱 봐도 비싸 보이는 메인 요리를 리필해주다니 이건 절대로 무료라고 볼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또 속았구나를 직감했고 사기를 당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이고 말았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었고 저는 어려운 식당의 상황을 해결하러 왔지만 그러한 상황을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거라는 안 좋은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국 저는 감정이 복받쳐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본 한국인들은 뻔뻔하게도 제가 왜 우는지에 대해 아무래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외국인에게 사기를 쳐놓고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한국인들에게 학을 떼면서 그대로 번역 앱을 들이밀며 지금 제게 모든 리필에 대한 음식값을 청구하려는 거 아니냐고 따져 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 아저씨는 놀라운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식당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반찬이 무료입니다. 가게 홀을 보면 별도의 셀프 반찬대가 있잖아요. 당신은 외국인이기에 잘 모를 거라고 생각돼서 제가 직접 반찬을 가져다 준 것이고 다른 손님들은 별도의 셀프 반찬대를 통해 직접 반찬을 가져다 먹곤 하죠. 또한 저희 식당은 메인 요리에 한해 1회 리필이 가능하고 공깃밥을 무료로 제공한 것은 한국 음식을 사랑해주는 당신에 대한 제 선물이에요. 자 보세요. 음식값은 8,000원밖에 청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랬습니다. 일본과는 달리 한국인들의 내면에는 기본적으로 남을 배려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었고 저는 그런 한국인들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심지어 저를 비웃는 것처럼 보였던 옆 테이블의 한국인 아저씨들은 그저 한국 음식을 한국인보다 잘 먹는 외국인이 신기해서 웃었던 거였는지 그들은 제게 한국의 전통술인 막걸리를 사줬을 뿐만 아니라 아까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거라며 족발이라는 음식까지 내어주더라고요. 역시나 족발 또한 상당한 매력을 자랑하는 최고의 음식이었고 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와중에도 허겁지겁 족발을 입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국에 완전히 마음을 열게 된 저는 주인 아저씨께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퍼주는데도 가게를 유지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놀라운 대답을 건네오더라고요. 한국 식당에서 반찬은 기본적으로 무한리필이에요. 제가 딱히 음식을 퍼준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인건비가 드는 서빙 직원 없이 혼자 가게를 운영할 수 있기에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이윤이 남는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서빙과 주방 일을 동시에 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주인 아저씨는 놀랄 것도 없다는 듯
덤덤히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반찬을 스스로 가져다 먹을 수 있는 셀프바와 테이블에는 수저통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테이블에는 호출벨까지 달려있기에 저는 주방 일을 하다가도 손님들에게 곧바로 달려갈 수 있죠. 심지어 이곳 단골들은 반찬을 알아서 가져다 먹는 것도 모자라 카드 결제까지 알아서 하고 가기에 저는 직원을 따로 두지 않고도 충분히 가게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저는 이러한 한국의 신뢰의 문화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건 서로가 서로에게 절대로 사기를 치지 않는다는 확실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가능한 문화거든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제가 이곳 식당 말고도 여러 곳을 둘러본 결과 한국 식당들은 정말로 무한리필 반찬을 제공했고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독일보다 몇십 년은 앞서 있는 듯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다는 건데요. 저는 이러한 한국의 선진적이고 따뜻한 문화에 뭔가 알 수 없는 울림을 받게 되었고 한국에서 배워온 여러 선진적인 시스템들을 직접 식당에 도입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한국처럼 무한리필 셀프바 등을 운용하기엔 독일인들의 시민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았고 결국 호출벨과 테이블과 연결되어 있는 식기류통을 도입했어요. 그리고 한국처럼 식기류통 수납장에 물티슈와 휴지를 채워놓으며 손님들에게 무료로 제공했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별도의 서빙 직원을 두지 않아도 되었기에 엄청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손님들 입장에서도 굳이 서빙 직원과 마주치지 않아도 되니 많은 호응을 주곤 했습니다. 독일의 서빙 직원들은 불친절하기로 유명하고 직원을 불러도 한참이나 늦게 오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도 호출벨을 통해 기존보다 훨씬 빠르게 서빙을 완료할 수 있었죠. 결국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식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제 식당은 직원이 확연히 줄었음에도 오히려 식당 회전율이 높아지는 기적과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의 족발 레시피를 연습해서 한국의 공짜 반찬을 모방하여 종종 식전 족발을 제공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족발은 독일의 슈바인스학세 요리와 비슷하면서도 한국 양념만의 독특한 매력이 있었기에 이러한 제 식전 족발은 지역 내에서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한국 식당을 따라 한 지 정확히 3개월 만에 제 식당은 이전의 전성기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제 식당을 기점으로 상권까지 살아나면서 많은 방문객들이 골목에 꽉 차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한국은 독일에도 기적을 가져온 것이죠. 저는 이러한 절대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헤쳐나가도록 도와준 한국에 엄청난 고마움이 들면서도 언젠가는 독일도 한국처럼 무한리필 반찬을 제공해도 아무도 악용하지 않는 아름다운 국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